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몽신화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몽신화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론 설명을 좀 하고 주몽신화로 들어갈게요. 자, 문학사의 지평에서라고 구단원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문단인데요. 이 중에서 마지막 문단에 이 구단원의 의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한국 문학사의 흐름을 살펴보고 한국사의 흐름 그리고 그 대표적인 문학 작품들을 감상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학의 전개 양상과 고유한 특성을 잘 알고 그 시대마다의 방법으로 당대의 삶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총체적 인식을 기르고 한국 문학의 전통을 계승하려는 태도를 가지도록 하자. 자, 지금 고대부터 고려 시대까지 한국 문학의 고대에 해당하는 주몽신화, 그리고 고려에 해당하는 청산별곡, 그리고 조선시대의 한국 문학에서 정철의 관동별곡, 그리고 적자미상의 춘향전, 그리고 근현대 한국 문학에서 이육사의 절정, 윤인길의 완장 이렇게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고대부터 고려시대 한국 문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암각화가 하나 나오는데요. 자, 반고대 암각화를 보고 각각의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바람이나 삶의 애환 등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했다. 선사시대 안각화에도 당시 사람들의 이러한 삶이 담겨 있다. 문학은 사람들의 정서나 사상을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자 생활을 하기 이전부터 인간의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 시기의 문학은 글로 이루어진 예술 작품이기 이전에 삶의 무늬를 그려낸 문화적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문제가 뭐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을까요? 라는 거죠. 이 그림에서. 자, 사냥하러 가기 전에 제사장이 춤을 추면서 샤머니즘이라고 하죠. 제사장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제사를 주관해서 안정과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그림일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이것만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 고대부터 이제 고려 시대까지 한국 문학의 전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원시종합 예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 방금 페이지에서 봤었던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면서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뭐 하는 그런 안각화 그림도 그리고 이런 종합 예술 형태 있죠. 이걸 원시종합 예술이라고 합니다. 이게 문학의 기원이라고 해요. 문학도 원시종합 예술에서 한 분야로 이렇게 한 가지로 발생된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원시종합 예술을 이제 원어로 발라드 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자로 BD라고도 합니다. BD.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비문학의 형태로 향유되다가 이제 기록문학의 형태로 바뀌게 되죠. 특히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한글로 기록문학의 형태를 자리 잡게 됩니다. 자, 한자가 전래되면서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했고 이원적인 그런 구도가 형성되었다. 한문에 능숙한 지배층이 누리는 한문문학 향유, 그리고 서민계층은 고비문학을 향유하는 그런 이원적인 지배 구도를 말합니다. 자, 그다음 고대 한국 문학의 특징. 자, 시가문학에서는 고전시가 제천의식에서 먼저 비롯됩니다. 제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부여, 연고 뭐 이런 거 있죠. 동해, 무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국사 시간에 배우는 거. 그게 이제 제천의식입니다. 그때 불렀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먼저 김수로왕 신화 이게 어느 나라죠? 김수로왕 신화 하면은 네, 가야가 되겠습니다. 가야의 구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놓아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라고 하는 짧은 이 구지가 고대 가요라고 하거든요. 고전시가의 첫 번째 갈래 고대 가요. 고대 가요에 해당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먼저 이렇게 집단서사시가 탄생을 하고요. 집단서사시가 점점점 개인서정시로 이렇게 변해가는 이런 일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특별한 게 있다면은 이 공무도화가 작품 같은 경우는 공무도화가는 고조선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고조선이 훨씬 먼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발견된 작품이 형태가 그렇다는 거지. 고조선에도
더 앞에 집단 서사시가 있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집단 서사시에서 개인 서정시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다음 황조가는 고구려의 유리왕의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다 고대 가요에 들어갑니다. 전부 다 구전되다가 한자로 기록되어서 전해지죠. 그다음 이제 산문문학은요. 산문문학, 지간문학과 마찬가지로 제천인식에 비롯되었다. 그리고 신적 존재나 건국 영웅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연행되었다. 이것이 다듬어진 게 신화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몽신화를 배울 거죠. 단군신화, 주몽신화가 대표적이다. 고대 가면극은 원시종합예술의 놀이나 굿에서 주로 연행되었을 것이다. 자, 그다음 이제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한국문학인데 이때 대표적인 장르가 향가가 되겠습니다. 향가. 시가문학에서 향가가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때 향가는 향찰로 기록되었는데요. 이걸 차자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자표기가 사용된 걸 차자문학이라고 하는데 향찰 외에도 뭐가 있었냐면 이두나 고결이 있었어요. 이두나 고결이 있었는데 향가가 기록된 문자는 향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의 음을 또는 뜻을 이렇게 빌려서 사용하는, 그래서 빌릴 차, 글자자 해서 한자를 빌려서 쓰는 차자 표기를 한 향찰로 기록한 향가가 신라의 문학이 되겠습니다. 주 향유층은 승려나 화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승려나 화랑. 일반 백성들도 짓긴 했는데 대부분 승려나 화랑이 지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서동요, 처용가, 제망매가, 찬기파랑가 등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 한문문학으로는 을지문덕의 여수장, 우무, 우중문시, 그 다음 제치원의 주야, 우중 이런 한시가 창작되었습니다. 한시가 되겠습니다. 한시. 그 다음에 이제 삼본문학은 신화뿐만 아니라 전설, 민담, 신화, 전설, 민담 이게 설화문학입니다. 설화문학. 설화는 이후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한자로 기록되었고요. 한본문학은 상류층을 중심으로 창작되었고 설총의 하완계, 해초의 왕호, 전축국전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채치원의 향합자병에는 가면극과 관련된 연의가 소개되어 있고요. 처용설에 비롯된 신라 때의 가면무인 처용무는 이후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종합 가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한국문학의 특징 여기 보시면요. 한자가 전해되면서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했고요. 시가 우리말 문학은 구비시가가 되겠고요. 향가, 향찰이로 기록되었습니다. 한문문학은 한시가 되겠고요. 산문은 설화, 구비 전승되었고요. 한문문학은 한문, 산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고려시대 한국문학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대표적인 장르가 고려가요가 되겠습니다. 고려가요. 청산별곡에서 배웠죠. 자, 시가문화. 고려시대의 향가가 점점 쇠퇴하고 고려 소교와 경기체가가 향유되었고요. 한시가 발달했고 후기에는 시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고려의 시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후기에. 그리고 전성기는 조선이 되겠죠. 고려 소교는 고려시대 민간에서 구전되다 궁중음악의 가사로 쓰였던 노래들로 조선시대에 편찬된 악학개범, 악장가사, 시용향악보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이 나오죠. 세 마디의 일조, 사음음보죠. 사음음보. 그리고 진솔한 감정 표현, 짜임새 있는 노랫말, 여음의 삽입, 분연체, 여음, 후렴구, 삼음보 이게 3분후였죠. 대표적인 작품으로 가시리, 청산별곡, 서경별곡, 정석가 등이 있다. 경기체가가 나옵니다. 4대 부층이 한문투로 지어 부른 시가로 고종 때 여러 선비들과 함께 지은 한림별곡이 최초의 작품이야. 고려시대 때죠. 고려 고종 때 4대부들이 지어 부른 노래인데 한림별곡이 대표작입니다. 조선 중기까지 소수의 상층 관료들을 중심으로 향유되었습니다. 한시는 상류층을 중심으로 창작되면서 당대 서정문학의 주류를 형성했는데 정지상의 송인, 이색의 부병루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색은 정몽주의 스승이죠. 고려시대 때 유명한 그 문인입니다. 이색 스승 여러 정도전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규보는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생애를 서사시인 동명왕편을 통해 형성화했고요. 시조는 신진사대부들의 정서와 이념을 풀어낸 정형시로서 고려 말기에 그 형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정몽주, 이색, 우탁, 이조년 등의 작품이 구전되다가 한글 창제 이후에 한글로 기록되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시조가 조선에 와서 이제 전성기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산문문학은요, 이 시기의 산문문학의 사물에 실존 인물처럼 의인하여 그 가계와 생애, 공과 등을 전기 형식으로 나타낸 가전이 나타납니다. 가전체 소설이라고도 합니다. 가전. 인춘의 국순전, 공방전, 이교부의 국선생전이라고 했는데, 국선생, 이건 다 술을 의인한 거고요. 술. 공방전 같은 경우는 엽전을 의인한 겁니다. 엽전, 돈. 조선시대 후반까지도 창작되었습니다. 이 가전체 문학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가전체 소설의 영향을 받아서 소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메인인 우리 소설이 서사문학의 산문문학의 메인인 소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체록자의 창의성과 흥미 요소를 더해 한문으로 기록했습니다. 폐간 문학이 발전했고요. 이규보의 백운소설, 이재현의 여공패설 등이 폐간 문학이 되겠습니다. 설이 되는 거죠. 설, 배설, 소설. 한편 이 세계의 산대 잡극을 통해 고려시대 때 연등회나 팔관회 같은 행사에서 연희된 가명극의 내용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산문문학의 전개, 고려시대의 문학, 고대에서 고려시대의 문학까지 보이는데요. 자, 특징이 있다면 시조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시조가 고려 말부터 나타난다는 거. 메인은 고려 소교죠. 그 다음에 가전체가 고려 말부터 시작해서 결국 고전 소설까지 이렇게 전달되게 되는 탄생 배경이 되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우리 배웠던 고대가요, 한시, 향가, 경기체가, 고려 소교, 그 다음에 시조, 가사, 한문수필, 가전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보면 되겠죠. 설화, 민요, 가명극 이렇게 갈래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주몽신화로 가보겠습니다. 읽기의 초점부터 보시죠.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탄생과 활약이 담긴 건국신화입니다. 자, 건국신화라는 거요. 인물의 신성성과 영웅성을 살펴보고, 자, 신화의 주요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신성성입니다. 신성성. 아까 전에 우리 설화라고 하는 장르가 있다고 했는데요. 설화. 이 설화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신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설이 있고요. 민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각의 주요 특징이 뭐냐면은 신화는 신성성이고요. 신성성. 전설은 증거성이라고 합니다. 증거가 남죠. 그래서 이 절의 이름이 호원사인데 그 이유는 호랑이가 은혜를 갚아서 그렇다. 뭐 호랑이를 기리기 위해서 이 죽음을 나를 살리고 죽은 호랑이를 기리기 위해서 이 절을 지었다. 이 절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 절의 이름은 호원사다. 이런 식으로 증거가 남죠. 이게 전설입니다. 민담 같은 경우는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흥미가 위주가 됩니다. 흥미성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이 신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몽신화 작자 미상이고요. 일연편이라고 해서 일연은 삼국유사죠.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개간을 한번 보죠. 건국신화고요. 성시시조 신화가 되겠습니다. 건국시조인 주몽의 일대기와 고구려 건국의 제재가 되었고요. 주제는 고구려 건국을 한 주몽의 탄생과 그 활약을 보여줍니다. 특징 4가지가 나오는데요. 천손 강림하소.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손은 하늘의 자식이라는 얘기고 강림은 내려왔다는, 화손은 그 이야기의 요소라는 겁니다. 천손 강림은 다시 말하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식이다. 하늘에서 도와주는 그런 자식이다. 하늘의 자식이다 라는 거죠. 난생화소는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이런 신화적 화소로 주몽의 신성성이 부각되는 면이 보입니다. 문제 상황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구조가 반복되는 형태를 보이고요. 전형적인 영웅 일대기 구조를 보이고요. 후대 서사문학에 영향을 줍니다. 향유 집단의 자부심 고치 그리고 연대감 형성에 기여했겠죠.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아주 영웅 같은 그런 자부심을 주는 그런 스토리였겠죠. 시조의 동명성제 왕의 성은 고씨고요. 이름은 주몽이다. 고주몽이다. 이에 앞서 부여의 왕 헤브루가 이미 동부여로 피해갔으며, 자, 이걸 보여주는 것은 고대 국가 간의 치열한 세력 싸움에 전개되었던 그런 시기임을 보여주고 있죠. 헤브루가 세상을 떠나자 금화가 그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때 금화는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한 여자를 만나 누구인가를 물으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하백의 딸로
신이죠. 하백의 딸로 이름은 유화인데 여러 아우와 논일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자기는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면서 천신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주몽의 북에는 수신이고 목에는 수신이고 아빠는 천신이라는 거죠. 수신과 천신 해모수라고 하면서 나를 웅신산 및 압록가에 있는 집 속으로 꿰어서 남몰래 정을 통해 놓고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어때요? 자, 지금 이제 천체의 아들 해모수와 강혜신 딸 유화가 맺어져서 주몽이 태어났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주몽이 고귀한 혈통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라는 걸 나중에 배울 건데 학습 활동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의 그 기본적인 그런 틀이 고귀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이 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보여주는 거는 천송광림하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천송광림하소. 일단 아빠가 천체의 아들이고요. 엄마는 천재의 아들이고 엄마는 수계의 딸이죠. 수계의 딸. 수신의 딸. 그래서 이런 고귀한 혈통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부모는 내가 중매도 없이 혼인한 것을 꾸짖어 기양을 보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만 이를 이상하게 여겨서 그 여인을 방 속에 가두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햇빛이 방 속을 비춰주었어요. 자, 이 얘기는 햇빛이 이 여인을 보호하려고 비추고 있는 거죠. 여인이 몸을 피하자 햇빛이 따라 또 비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몽이 비정상적인 출생을 하는데요. 이 햇빛을 통해서 유아가 임신했다. 임신은 이미 했겠죠. 여기 정을 통했을 때. 그런데 뭐가 좀 모자랬나요? 어쨌든 교과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햇빛을 통해 유아가 임신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태기가 있더니 여기서도 알 수 있죠. 그로부터 태기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햇빛에 의해서 임신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 하나를 낳았는데요. 알이를 낳았어요.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비정상적 신이한 출생. 이게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에 해당합니다. 난생화소죠. 그 크기가 밭대만 했다. 엄청 컸다는 거죠. 왕은 그것을 버렸고요. 주몽의 고난을 보여주고요. 개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모두 먹지를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길에서 내다버리게 하였고요. 소와 말이 모두 그 알을 피해갔고요. 또 들에다 내다버리니 새와 짐승이 오히려 덮어주었습니다. 자, 이거는 짐승들이 알을 신성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난생하소, 태양 숭배하소 이런 게 보여집니다. 왕이 알을 쪼개보려고 했으나 깨트릴 수가 없어서 마침내 그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었고요. 그 어머니는 알을 물건으로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는데 골격과 외양이 영특하고 기이하였다. 라고 해서 주몽의 비범한 외모, 비범한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몽의 신기한 그런 탄생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나이가 겨우 7살에 기골이 준수하더니 범인은 일반 사람, 일반인들과 달랐다.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비범한 능력, 무인으로서의 기계를 보여주죠. 그 나라의 풍속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불렀는데 주몽의 이름의 그 연유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연유로 그를 주몽이라고 이름하였다.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금화에게는 아들이 7이 있었는데 언제나 주몽과 함께 놀았으나 그 재능이 주몽을 따르지 못했죠. 주몽의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자인 대소가 왕에게 아랬다. 왕이 계승권자죠. 주몽은 사람이 낳은 자식이 아니니 일찍 없애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대소가 질투하고요. 주몽이 고난이 다시 또 시작되겠죠. 그러나 왕은 듣지 않았고요. 주몽을 시켜 말을 기르게 하였다. 주몽은 곧 좋은 말을 알아봤고요. 그래서 좋은 말은 일부러 먹이를 적게 주어 여의게 하고 나쁜 말은 먹이를 많이 주어서 살찌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을 자기가 얻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왕은 살찐 말은 자기가 타고 여인 말을 주몽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지략까지 갖추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왕이 여러 아들과 여러 신하가 주몽을 죽이려고 하니 권력 다툼이 치열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주몽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아차리고 주몽에게 이르기를 이 나라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주몽의 고난을 보여주고요. 너의 재료와 지략으로 어딜 간들 살지 못하겠냐? 그러니 빨리 여기를 벗어나라 라고 했습니다. 부여는 훨씬 북쪽에 있었죠.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겠죠. 남쪽으로.
자, 여기 써야 할 것들이 좀 있네요. 주몽신화의 전형적인 영웅 일대기적 구조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고귀한 혈통입니다. 자, 엄마는 하백의 딸 유하가 일광을 받고 잉태를 했죠. 일광이 의인화된 신인 해모수의 그런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광의 의인화된 신인 해모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비정상적인 출생. 햇빛을 받고 잉태하고 알로 태어났다. 햇빛과 같은 자연물의 접촉으로 잉태되는 신화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신화 전승 집단의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햇빛이 곧 신이니까요. 그래서 햇빛을 좀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있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출생을 보여줍니다. 다음 실현의 성격. 난생이란 원초적 생명체의 모습으로 잠재력이 발현되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한다. 생명체가 탄생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극복한 자만이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 왔다. 주몽은 알로 태어나 마국간이나 산과 들에 버려진 채 시련을 겪는다. 그러나 동물들의 보호를 받는 신이한 징표를 보이며 금화왕 및 동부여 집단에게 태양의 아들로 인정받고 유화에게 돌아간다. 이는 그가 출산기의 시련을 극복하고 신성성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탁월한 능력. 주몽은 활쏘기, 말다루기 등 유목 집단의 영웅성을 보이게 한 능력과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강 있죠. 엄수를 건널 때 보여주는 신과의 소통 이런 유목 집단의 영웅성 같은 농경사회에서의 사제가 가지는 능력 또한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과 이렇게 소통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능력까지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자, 읽는 줄 활동 1. 여러 능력 중 주몽이 활 쏘는 능력이 부각한 점에 주목하여 그 당시 생활상을 추측해보자. 활을 잘 쏘야 된다는 거죠. 말도 잘 타야 되고 이런 유목민으로서의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겠죠. 자, 활쏘 능력을 강조하는 것 보아서 당시에 활쏘기 실력이 중요했던 걸 볼 수 있고 이는 수렵 활동이 주가 되던 시기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의 위험을 세울 수 있는 것을 그런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몽의 영웅의 일생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영웅의 일대기 구조라고 하는 요 구조를 영웅의 일대기 구조라고 합니다. 자,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거죠. 유형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영웅의 일생이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천체의 아들인 해모수와 물의 신인 하백의 딸 유하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기이한 탄생을 겪었죠. 햇빛을 통해 주몽이 임신했고요. 알레 형태로 태어났습니다. 일찍 가족과 헤어지거나 고난에 부딪혔고요. 주몽이 알 형태로 태어나고 금화가 버리게 했죠. 구출자 또는 양육자를 만났습니다. 알을 개와 돼지가 먹지 않고요. 소와 말이 피해갔고 새와 짐승들이 덮어줬어요. 어려부터 비범한 능력을 발휘했죠. 골격과 외모가 영특하고 기이했고요. 활을 잘 쏘아 100번 쏘면 100번 다 맞췄어요. 말을 분별하는 그런 지략까지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시 위기를 겪었죠. 금화의 아들이 여러 신하가 주몽을 죽이려고 했고요. 주몽이 엄수이는데 배가 없어서 길이 막혔죠. 투쟁에서 승리해서 영광을 차지합니다. 주몽은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주어서 엄수를 건너 고구려를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몽은 오이 등 세 사람을 벗으로 삼아 함께 도망하였는데 엄수 여기 어딘지 분명하지 않죠 지금 이르러서 물을 향해 고하기를 신령한 존재와 소통하는 그런 장면이죠. 나는 천체의 아들이며 화백의 손자다. 나는 이런 연관성이 있다 하늘과 오늘 도망해 가는데 짓쫓는 자와 거의 닥치게 되었으니 도와주시오 라는 거죠. 주몽이 시련을 보여줍니다. 이에 물고기와 자라가 솟아올라서 다리를 만들어줬는데요. 이런 초월적인 존재의 어떤 조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들을 건너게 한 다음에 흩어졌다. 이로써 뒤쫓아오던 기마병 건너지 못하고 주몽은 무사히 졸본주 현도군 지경에 이르러서 이곳에 도읍을 정하였다. 그러나 미처 궁시를 지을 겨를이 없어서 다만 비료수의 위에 집을 지어 거처하며 국호를 고구려라고 정하였다. 고구려 건국신하라는 걸 알 수 있죠. 인하여 고로서 성을 삼았다. 성시시조 신하라는 거예요. 본성은 해였으나 해모수 해 천체의 아들로 햇빛을 받고 태어났다 하여 스스로를 고시 성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때 나이가 12살이었는데 12살밖에 안 됐어요. 한나라 효원제 건소 2년 갑신년에 즉위하여 왕이라 일컬었다. 고구려가 제일 용성하던 때는 21만 508호나 되었다. 이거는 나라가 매우 번성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삼국유사에 실려 있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이 없죠. 여러분이 딱 기억해야 될 거는 영웅 일대기 구조라는 거죠. 영웅 일대기 구조. 자, 학습활동 1번이 잘 나옵니다. 자, 영웅의 일대기.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비정상을 출생하고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버림의 위기에 처하고 양육자를 만나고 고출자 상대와 다시 시련을 겪고 시련 극복 위협을 달성하는 이런 패턴을 가집니다. 자, 여기는 좀 좋은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주몽의 일대기. 자, 우리 그대로 따라오면 되겠죠. 여기 답만 적어볼게요. 활을 쏘면 백발백중 다 맞춘다. 그 다음 주몽의 알의 형태로 태어나자 금화가 버리겠고요. 알을 개와 돼지가 먹지 않고 소와 말이 피해가면서 새와 짐승들이 덮어줬고요. 성장을 다시 시련을 겪는 거는 금화 아들이 신하와 주몽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리고 주몽은 금화의 나라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해서 고구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자, 2번입니다. 건국 영웅인 주몽의 이야기가 대체로 문제 상황, 문제 해결에 반복된 구조를 지닌 까닭을 다음 질문 중심으로 추측해 봅시다. 이러한 구조는 주몽의 영웅성을 드러내는 데는 어떻게 기여할까? 이런 구조는 독자가 이야기를 향유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까? 자, 일단 이런 구조는요. 주몽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주몽의 영웅성을 강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구조는 당대 독자들이 이야기를 향유할 때 지루하지 않고 흥미진진하게 작품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을 거예요. 또한 주몽의 영웅적인 모습을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주몽의 신성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했고 이를 향유하는 공동체의 일원들에게 통질감을 갖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 2번. 다음은 고구려가 당나라 군사들의 침공을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신하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당나라 이세적이 요동성을 공격하기를 밤낮으로 하여 12일 동안 쉬지 않았다. 황제가 정예군을 이끌고 이세적에게 합세해 성을 수백 겹으로 에워싸니 북소리와 함성이 천지를 뒤덮었다. 성 안에 주몽의 사당이 있었고 이 마당에는 쇠사슬로 만든 갑옷과 날카로운 창이 있었는데 옛날에 하늘이 내려준 것이라고들 하였다. 바야흐로 포위가 긴박해지자 아름다운 여자로 분신해 여신을 삼고 무당이 말하기를 주몽께서 기뻐하시니 성은 반드시 온전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이렇게 있다는 거죠. 주몽에 관한 이야기가 당시 어떤 방식으로 향유되었을까요? 주몽은 신이 되었죠. 신이 되어서 이렇게 다 모십니다. 다 막아줍니다. 주몽을 모신 사당이 있는 것으로 봐 당시 고구려는 주몽이 신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던 걸 알 수 있겠고요. 무당이 주몽을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 주몽의 이야기가 구슬 틈을 통해서 구슬 연행되면서 향유되고 전승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몽이 고구려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주몽이 단순히 건국 영웅이라는 걸 넘어서 나라의 안녕을 기원할 때, 나라가 위기에 놓일 때 고구려인들은 구원해줄 수 있는 시적 존재로 신격화되어서 자리 잡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다음과 같이 신화의 성격을 지닌 이야기 한 편을 찾아 친구들에게 소개해보자. 천체나 자연물, 생성 등 자연현상 근원을 밝히는 이야기. 서사무가 창조가 민담, 해와달이 된 오누이 등 그런 이야기들이 있겠고 시족 형성, 국가 건설 등 사회 현상의 근원을 밝히는 이야기. 단군 신화, 김할지 신화, 박역거세 신화 이런 것들. 주인공이 타고난 능력으로 시련과 이야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위협을 이루는 유충열전, 조웅전 이런 군담 소설 종류 있죠. 이런 것들 소개해 보자. 저는 해와 달이 된 오누기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거 다 알죠? 그래서 띠디디 가가지고 어떻게 했다? 호랑이가 피가 수수 때문에 묻게 붉게 되었고 하늘에 오른 남매는 해와 달이 되었는데 누이가 밤이 무섭다 했고 오라비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되었고요. 누이가 해가 된 누이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부끄러워서 빛을 발하 자기를 바로 못 쳐다보게 했고 오빠는 밤이 달이 되었다. 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필기 잘 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